예, 안녕하세요. 이 책의 강독은 여러분들 수용 전념 치료라고 트라고 같은 겁니다. 어, 어, 억셉턴스 뭐 해가지고 예, 어, 이 인지치료 CBT라고 하죠. 여러분들 CBT는 좀 많이 아실 텐데 이 수용 전념 치료의 개념들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 나오면서 다양한 치료들이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이제 BA라고 Behavior Activation이라고 하는 치료 기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도 공부를 하면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읽어나가는 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강독을 하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뭐 우수한 치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치료들이 사실 경험과학적인 맥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경험과학적이라는 거는 어, 이 실전적인 형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과학적인 베이스가 아닌 이 경험적인 맥락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들이 이제 많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제가 생각할 때는 틀렸다기보다는 약간 문학적인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걸 유사과학이라고 그러죠.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좀 과학과 비교해서 틀리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되는 거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닌 형태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연구된 이런 식의 접근을 이제 행동주의에서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치료 전략과 접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뒤에서 이제 저희 책에서 다루겠지만 이 우리가 음,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서 보면 모든 상담 혹은 심리치료가 사용하는 도구는 사실은 이제 언어죠. 그래서 오랄 세라피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혹은 톡 세라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대화, 심리를 치료한다는 게 이 기본적으로 언어를 활용한 치료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이 언어를 활용보다는 행동 자체를 변형시킨다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어, 포스트 스키너라고 해야 되나요? 스키너 이후에 자들이 굉장히 이 행동주의 이론을 발전을 많이 시켰던 그래서 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석사 지도 교수님 지도를 이제 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현수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행동주의 그래서 학습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최초의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알려져 계신 거로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과학으로서의 어떤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뇌죠. 예, 그래서 이게 신경과학이죠. 이제 신경과학이 인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심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접근하는 생물학적 어떤 베이스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행동주의적인 어떤 접근 방법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맥락, 뭐 이거는 신경과학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인데 제가 이제 한동안 이쪽으로 공부를 안 하다가 따로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신경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경과학적 베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결합시킨 형태의 신경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예, 학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언어 관련된 부분, 내 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접하게 되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전문가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학부 공부하시는 분이나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쫓아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데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려면 이 책 자체가 깊이가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뭐 대단히 깊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쪽방형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정도까지 이론들이 많이 발전해 있구나라는 그런 도전적인 맥락에서 조금 같이 강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조금 성격 장애와 더불어서 조금 이 업로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교재를 시중에서 팔고 있으니까 구해서 좀 보시면서 어렵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심리학 이론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돼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됐던 것들 넘어서서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들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읽어 나가겠는데, 이 언어라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혹은 좀 더 대중과학적인 맥락에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규정한 수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 맥락에서도 저는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리라고 하는 걸 이제 부정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철학적 배경들이 이제 심리주의, 그 마음이라는 걸 이제 가정하잖아요. 마음, 인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철학적인 맥락에서는 허구에 좀 가깝다라는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환원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어가 만들어내는 실체의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요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꼭 뭐 RFT라고 관계 틀 이론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Relational Frame Therapy 이렇게 해당되는 시어리죠. 예. RFT 여기 보면 이제 Relational Frame Theory로 이렇게 돼 있죠. 관계틀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되는데 여기 이제 언어라는 게 붙어서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경험을 포획한다는 표현을 좀 철학적으로 쓰는데 잡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적 경험들이 어떻게 언어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연결되는지를 과학적인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번역이 뭐 잘 돼 있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제가 요즘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부하려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만 좀 가끔씩 들어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제 후배들이랑 스터디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 언어적 관계틀 관련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초반에는 인간의 행동이랑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격 장애 우리 강독하듯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또 공부해서 또 같이 만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부터 좀 볼게요. 액트라고 그러죠. 예, 수용 전념 치료예요. 액트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다루나요? 라는 질문은 수용 전념 치료를 교육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물론 간단하게는 탈융합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탈융합이라기보다는 학습의 개념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병리적인 것도 학습된다고 보죠. 이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좀 간단하지 않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보다 다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습이 어, 언어적인 추상 개념의 어떤 학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그죠? 그런 이제 조건화라고 하죠. 고선수 조건화 수준을 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라는 게 이제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이라는 거, 제가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생각을 어떻게 다루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탈융합과 연결해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탈융합이라는 건 융합된 걸 푸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탈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치료 장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될 수 있어요. A라는 거와 B라는 거가 서로 결합돼서 뭔가 나타날 때 A라는 자극에 B라는 행동이 결합돼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B의 행동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이걸 끊어내는 거 그래서 A를 그러지 않은 다른 거와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탈융합이라고 하는데 치료는 맥락으로 봐도 될 겁니다. 연결해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는지에 있어서의 차이가 행동주의의 맥락에서 인지행동 치료와 액트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사실 저는 뭐 이 수영 전문 치료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하고 예. 역자 또한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로 시작했기에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액트 치료자가 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또한 본질주의에 대비되는 기능적 맥락주의로 인간 행동 및 병리를 이해하는 액트의 기본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또한 이 지점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에센셜리즘. 예. 어, 여기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면, 예, 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심리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런 것 중에 많이 알려진 분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려고 했을 때, 난 강의를 들기 위한 선택을 했어. 라고 하고, 그럼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서 그랬어. 라고 하면, 마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게 돼요. 이걸 이제 뭐 주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심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지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야라는 가정을 할 때 마음을 가정하는데 이런 게 본질주의예요. 근데 행동주의에서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걸 심리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주의에서는 이걸 부정해요. 어, 그런 식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여기 나오지만 기능적인 맥락주의라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고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행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더불어서 행동이 있고 그것에 뒤따르는 결과에 의해서 또 행동이 그래서 어떤 행동도 공기 중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맥락 안에 있다는 다만 이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면의 어떤 경험들일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의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독립변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따로 인간 마음 안에 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고 컨텍스트만이 존재하는 거죠. X가 Y가 되고 Y가 또 Z가 되는 이 맥락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로 인간 행동이 이루어진다. 마음이 실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능적 맥락주의는 자주 나와요. 인간 행동 및 병리를 이해하는 액트의 기본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또한 이 지점이다. 자, 그래서 심리 치료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하는 대화 치료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심리 치료자에 가장 가까운 중인 언어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심리 시면에서 의식으로 떠오른 조각으로 보구나. 그렇죠. 언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어를 활용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데 언어가 전제 정확하게 뭔지를 알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죠. 음, 내가 마음이 뭐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다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를 뭐 심정적으로 행동을 보고 느끼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언어죠. 예. 더 나아가서 이런 상호작용을 저는 이제 랭귀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상호작용도 사실 실제로는 뭐 행위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뭐야, 언어가 뭐야 했을 때 잘 모르지만 우리 의식으로 떠오르는 조각으로 보나 그건 진술이 옳고 그른지만을 따지는 수준에서 이해를 해왔다. 근데 relational frame theory 그래서 언어는 빠져 있지만 이 언어가 이제 맥락 안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RFT라고 할게요.는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 제가 굉장히 관심 갖는 하나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인지라고 하면 이제 보통 생각이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삶이라는 맥락, 사회적 맥락이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합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을 배울까? 인간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이 몸이 언제 사회화됩니까? 언어라는 거에 도구를 위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적 경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사적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자, 나중에 이제 제가 비트겐슈타인 얘기도 한번 드릴 텐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사적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픈 거를 저의 아픈 걸 기준으로 여기 이제 RFT에서는 자기 조망이라고 하는데 저의 시각 안에서 여러분이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유추할 뿐인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걸 내가 동일하게 대신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오줌이 매려울 때 내가 가서 대신 저 사람이 오줌 매렸구나 라는 걸 내 경험으로 느껴서 가서 싸는 게 아니죠. 아이가 제가 오줌이 매려요라고 얘기할 때 그런 면에서는 사적 경험은 어, 사회적 관계가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 혼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경우는 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 경험으로 그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적인 형태의 도구도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고 사적 경험들이 어때요? 주고받게 되는 형태의 느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뒤에서 나오겠지만 언어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라가 아니라 생물학적 경험이 됐든 개인적 경험이 됐든 경험 안에서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언어라는 틀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어, 액트는 이 액트가 아니라 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